아니 경찰 양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요? 새벽 붉은 골목에서 학생 하나를 말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경찰이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사의 입에서 나온 말. 그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당신 예전에 어떤 여자 버리고 도망친 적 있죠? 당신 같은 인간이 제일 싫습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부산 원도심의 골목은 새벽이 되면 고요했어요.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쓸쓸했다고 해야 할까요?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이곳도 이제는 붉은 네온사인만이 허공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술병 몇 개가 골목 모퉁이에 나뒹굴고 가게 전단지가 바람에 날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어요. 그 골목을 매일 새벽 4시면 쓸고 닦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9살 환경미화원 주정필이었죠. 낡은 주황색 조끼를 입고 손잡이가 반쯤 닳아버린 빗자루를 밀며 걷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필은 빗자루를 밀면서 가끔 멈춰 서곤 했어요. 골목 끝에 있는 낡은 간판을 보며 과거를 떠올리곤 했죠. 이곳이 살아있던 시절,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그 시절을요. 정필 자신도 그 시절엔 젊었습니다. 25, 아니 26이었을까요? 술을 좋아했고 싸움도 잦았던 그때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땐 미쳤었지. 정필은 중얼거렸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던 날들, 가족에게 손을 들었던 기억,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버린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그게 그의 벌이었고 속죄였습니다. 정필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쓰레기를 쓸어 담으면서 그는 늘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사람답게 살자.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 같은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되뇌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정필은 과거의 죄책감을 지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실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요. 골목 안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정필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도 먹고 살기 힘들제? 고양이는 정필을 한번 쳐다보고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정필은 그 자리에 남겨진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까지 가면 해가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정필은 그렇게 매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골목을 쓸고 점심때쯤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다시 나와 밤새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일. 단조롭고 고단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자신에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필이 평소처럼 골목을 쓸고 있을 때 담배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새벽 4시 50분. 이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정필은 빗자루를 세우고 냄새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붉은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사람. 정필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학생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10대 소년이 담배를 손에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정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정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이 이 시간에 뭐 하는 기고, 담배 끄라. 그 말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필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정필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진 순간 그 소녀는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했어요.
담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필은 가까이 다가가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학생, 담배 끄라 카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년의 눈빛이요. 반항적이거나 건방진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포에 질린 것처럼 보였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정필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소년의 이름은 최강이었습니다. 17살. 키는 160cm 정도였고 마른 체격에 교복은 낡아 보였어요. 강희는 담배를 손에 든 채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소리쳤어요. 아, 아저씨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희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을 뿐이었죠. 정필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학생, 괜찮나? 내가 너무 크게 소리쳤나? 정필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하지만 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계속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순간 강희의 팔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교복 소매 사이로 드러난 멍 자국이었어요. 크고 검푸른 멍이 팔뚝을 감싸고 있었죠. 정필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건 분명히 누군가에게 맞은 상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필은 입을 열려 했지만 강희는 이미 돌아서서 골목 안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생, 잠깐만. 정필이 외쳤지만 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정필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화면에 붉은 녹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죠. 정필은 그쪽을 바라봤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넘겼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자신은 그저 학생에게 담배 끄라고 말했을 뿐인데요.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어요. 정필은 골목을 다 쓸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점심때쯤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고 오후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이 되자 다시 일터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시오? 정필이 물었어요.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주정필 씨 계십니까? 정필은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요? 왜 경찰이 자신을 찾는 걸까요? 그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주정필 씨 맞으십니까? 예, 맞는 뒤에 무슨 일이신교? 남자는 경찰 배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저는 형사 장주호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필은 당황했어요. 형사요? 무슨 일로 형사가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장주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일단 파출소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필은 말문이 막혔어요. 파출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신고 장주호를 따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정필은 자꾸만 새벽에 만났던 그 소년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일 때문일까요? 파출소로 가는 길 정필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필은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출소 안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정필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기다렸습니다. 장주호 형사는 책상 너머에서 서류를 꺼내며 입을 열었어요. 주정필 씨, 오늘 새벽 4시 50분경에 어디 계셨습니까? 일하고 있었제. 환경미화 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요? 정필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원도심 쪽 골목이라에. 거기서 쓰레기 치우고 쓸고 그랬제. 장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신고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필은 그 글자들을 읽으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혐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장주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오늘 새벽 최강이라는 학생이 당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정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해. 저 학생이 담배 피고 있길래 끄라고 했을 뿐인데 손도 안 댔제. 그럼 왜 학생이 도망갔습니까? 그기야 학생이 놀래가지고. 정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장주호는 눈빛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주정필 씨, 과거에 폭력 전과가 있으시죠? 정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술에 취해 싸움을 벌였던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크기는 옛날 일이고에 지금은 아니라 해. 장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도 무거웠어요. 마치 정필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파출소 문이 열렸어요. 강희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어요. 정필은 반사적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학생, 내가 손 안 댔지? 그냥 담배 끄라고 했을 뿐이지? 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필은 다급하게 다가가려 했지만 장주호가 막아섰어요. 주정필 씨, 앉으십시오. 아이고, 형사님, 저 학생한테 물어보이소. 내가 때렸나 안 때렸나? 장주호는 강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희야, 이 사람이 너한테 뭐 했니? 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흔들 뿐이었죠. 말 안 하면 도와줄 수 없어. 무서우면 천천히 말해도 돼. 장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강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필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왜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정필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학생아, 나 진짜 손 안 댔지. 그냥 담배 끄라 카이카이 했을 뿐인디. 강희는 몸을 더욱 움츠렸어요. 마치 정필의 목소리가 무서운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본 장주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주정필 씨,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면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아니, 형사님 진짜라 해. 난 학생한테 손도 안 댔습니다. 정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장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목격자 진술과 영상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귀가하셔도 됩니다. 정필은 말문이 막혔어요. 귀가하라고요? 그럼 자신은 이대로 의심받는 채로 집에 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는 다시 한번 강희를 바라봤습니다. 강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정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파출소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장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정필 씨? 정필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니 장주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무언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증오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정필의 등을 찔렀어요. 법대로요.
정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정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필은 자꾸만 강희의 떨리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팔에 있던 멍 자국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은 그저 평범한 환경미화원일 뿐인데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필은 한숨을 내쉬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끝났다는 걸요. 그날 밤 정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 떨리는 입술, 그리고 교복 소매 사이로 보였던 검푸른 멍 자국. 정필은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저 아이 집에서 맡고 있는 기라. 환경미화 일을 하며 정필은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새벽 골목을 배회하는 아이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어른들, 그리고 멍든 얼굴로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강희 같은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아이의 눈빛이었죠. 정필은 옷을 주워 입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그는 집을 나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강희가 도망쳤던 그 골목 안쪽으로요. 골목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좁은 길이었죠. 정필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 안쪽 한 집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의 고함 소리였죠. 이 새끼가 어디 갔다 이 시간에 들어와. 퍽!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정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버지, 저는. 그 목소리는 강이었어요.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필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커튼 사이로 안이 보였어요. 강희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 앞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강희에게 소리쳤어요. 경찰서 갔다 왔다며? 뭐라 카이캔노? 내가 때렸다 캔나?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다 안다. 퍽! 또다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 누구 없습니까?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남자가 나타났죠.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어요. 누구시오? 이 시간에 남의 집 문 두드리고. 정필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환경미화 일하는 사람인디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소리? 무슨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말입니다. 혹시 괜찮습니까?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그 노인네로구만. 우리 애 때리고 도망간 사람 아입니까? 정필은 당황했어요. 뭔 소리입니까? 나는 손도 안 댔는데. 경찰한테 신고 들어갔지. 당신이 우리 강희 때렸다 카이. 남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그 사람 아니에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퍽! 또다시 소리가 났어요. 정필은 본능적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남자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죠. 학생, 괜찮나? 정필은 강희에게 달려갔어요. 강희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필은 강희를 일으키려 했지만 남자가 정필의 어깨를 잡아챘어요. 당신이 뭔디? 남의 집 들어와가지고. 아저씨, 이 아이 좀 그만 때리이소. 뭐? 이 노인네가.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정필은 팔로 막았지만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넘어졌죠. 남자는 정필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이 미친 노인네가 우리 애 때리고 도망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당신이제. 그런 놈이 감히 우리 집에 쳐들어와. 정필은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이 든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강희를 바라봤습니다. 강희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요. 정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아닐까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경찰 부른다. 당신 불법 침입이다. 정필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몸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는 강희에게 말했어요. 학생 미안하다. 내가 도움이 안 됐구나. 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정필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강희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모든 게 꼬여만 가는 걸까요? 정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자신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필은 다시 파출소로 불려갔어요. 이번엔 전날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주호 형사의 얼굴엔 노골적인 적이가 서려 있었거든요. 주정필 씨, 어젯밤 최강희 학생 집에 찾아갔죠? 정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 아이가 걱정돼가지고 해. 걱정이요? 장주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게 걱정이라고요? 그거 협박 아닙니까? 아이고, 형사님, 그게 아니라 해. 저 학생이 집에서 맞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증거 있습니까? 정필은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요? 자신이 본 건 그저 멍 자국과 맞는 장면뿐이었는데 그게 증거가 될까요? 장주호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주정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제일 싫습니다. 정필은 놀라서 장 형사를 바라봤어요. 형사의 눈빛엔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교? 장주호는 정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여자 하나 버리고 도망친 적 있죠? 정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 말에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일을 알까요? 정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필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평생 짊어진 죄였으니까요. 있습니다. 장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말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순옥이라 해. 장순옥 맞죠? 정필은 고개를 들었어요. 장주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형사님 혹시... 제 누나입니다. 그 말에 정필은 숨이 막혔어요. 누나요? 장주호가 순옥의 동생이라고요? 정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순옥에게 어린 남동생이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바로 장주호였던 거죠. 형사님, 저는... 닥치세요. 장주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누나를 버렸을 때 누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정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 정필은 겁이 났어요. 술만 마시던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요. 장주호는 계속 말했어요. 누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키웠죠.
제가 돕고 싶었지만 저도 어렸으니까요. 누나는 결국 장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과로로요. 정필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 죽었다고요? 그것도 10년 전에요? 정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도망친 후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형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장주호는 비웃었어요. 그 말로 뭐가 해결됩니까? 누나는 당신을 마지막까지 원망했어요. 왜 자기를 버렸냐고, 왜 아이 아버지 노릇을 안 하냐고요. 정필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울 자격도 없었거든요. 장주호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또 다른 아이 앞에서 착한 척하는 게 역겹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형사님, 저는 진짜 강희한테 손 안 댔습니다. 그 학생 도우려 했을 뿐이라 해. 도우려고요? 장주호는 뒤돌아봤어요. 당신이 누굴 도와요? 자기 아이도 버린 사람이? 정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은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주호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조사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최강희 학생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과거의 죄가 현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걸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와 골목으로 향했어요.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며 정필은 생각했어요. 순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던 모습, 울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그 절망스러운 표정까지요. 순옥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과였습니다. 정필은 계속 빗자루를 밀었어요.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른 채로요. 그날 밤 정필은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손을 떨며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그중 한 장엔 순옥이 있었습니다. 22살의 순옥.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엔 젊은 시절의 정필이 서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요. 정필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순옥의 동생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까요? 까까머리에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호. 정필은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형사가 됐고 지금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니. 운명이란 참 잔인했습니다. 정필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순옥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죠. 술에 취해 싸움만 일삼던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부산을 떠났어요. 순옥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편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지. 정필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붉은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강희의 얼굴이 자꾸 낯익었던 이유를요. 정필은 벌떡 일어났어요. 서랍을 뒤져 거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분 등. 하지만 얼굴 윤곽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좁은 이마, 짙은 눈썹, 조금 처진 눈꼬리. 정필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강희가 혹시 순옥의 아들은 아닐까요?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순옥이 임신했을 때가 30년 전쯤이었으니 아이가 있다면 지금 17살 정도였을 거예요. 강희의 나이와 딱 맞았습니다. 정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이건 우연일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희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요. 다음 날 아침 정필은 장주호를 찾아갔어요. 파출소 앞에서 기다리다 장 형사가 나타나자 다가갔습니다. 형사님, 장주호는 차갑게 쳐다봤어요. 왜 또 왔습니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강희 최강희 말입니다. 그 학생이 어쨌습니까? 정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학생 혹시 친부모가 아닌 데서 자란 게 아닙니까? 장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어머니가 장순옥은 아닙니까? 순간 장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반응만으로 정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걸요. 어떻게? 장주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필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강희가 내 아들이제? 장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정필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강희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니.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주호가 말을 꺼냈어요. 강희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누나는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았고 저도 형편이 어려웠죠. 결국 강희는 다른 사람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강희 아버지입니까? 양아버지죠. 하지만 그 사람도 나중에 재혼하면서 강희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았지만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필은 주먹을 쥐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니. 형사님,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순옥이가 아이 낳은 것도 힘들게 산 것도 다 몰랐다에.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장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누나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았습니다. 강희한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정필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장주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누나도 없고 강희는 저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요. 정필은 장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라 해. 이제라도 내가 지킬 기다. 장주호는 정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망만 치던 인생은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책임지고 싶다에. 정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평생 도망쳐왔지만 이제는 멈추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사흘 후 정필은 장주호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파출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필은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파출소에 도착하자 장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강희 아버지 아니 양아버지가 강희를 또 때렸습니다. 이번엔 이웃 주민이 신고했어요. 정필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장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강희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맞았다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그냥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정필은 알았어요. 강희가 왜 침묵하는지를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말하면 더 맞을까봐 아니면 갈 곳이 없어질까봐요. 강희 만나게 해주이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정필은 장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실을 말할 기다. 내가 아버지라는 걸. 장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희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필은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그곳엔 강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새로운 멍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정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
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필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정필은 천천히 다가가 강희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희야, 내가 할 말이 있다. 강희는 아무 말 없이 정필을 바라봤어요.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자꾸 얼굴이 낯익은 기라. 그래가지고 생각해봤지. 정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강희야, 나는 내 친아버지다. 강희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어머니 이름이 장순옥이제? 맞제? 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얘 엄마 이름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래,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나는 그 사람하고 연인이었어. 정필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겁한 놈이었지. 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도망쳤어. 무서웠거든. 아버지가 된다는 게, 책임진다는 게. 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필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도망 안 쳤으면 내 어머니도 그렇게 고생 안 했을 끼고 너도 이렇게 안 됐을 텐디. 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빠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양아버지한테 맡겨졌을 때부터 계속 혼자였어요. 이제는 혼자 아니다. 정필은 떨리는 손을 뻗어 강희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늦었지. 정말 많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 너를 지키고 싶어. 강희는 정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절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 약속한다. 양아버지한테서 저를 데려가 주실 거예요? 정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법이 어떻게 되든 나는 너를 지킬 기다. 강희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작고 떨리는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정필도 웃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주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희 양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희는 친부인 주정필 씨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필은 장주호를 바라봤어요. 장 형사의 얼굴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형사님 고맙습니다. 장주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나를 위해서입니다. 누나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게 강희가 행복한 거였으니까요. 정필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순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장주호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주정필 씨, 다시는 도망치지 마세요. 얘 안 도망갑니다. 이제는 문이 닫혔어요. 정필과 강희만 남았습니다. 정필은 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강희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희야, 얘, 앞으로 힘들기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늙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기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아빠 없이 살아왔으니까. 이제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정필은 강희를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자식이었습니다. 강희도 정필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파출소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정필은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아버지가 되는 길이 이제부터라고요. 2달이 흘렀어요. 강희의 양아버지는 가정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오랜 학대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강희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됐어요. 정필은 법원에 양육권 신청을 했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나이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장주호가 도움을 줬습니다. 증인으로 나서서 정필이 친부임을 증명했고
강희 본인도 정필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진술했어요. 결국 법원은 정필에게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정필은 강희와 함께 자신의 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작은 집이었습니다. 강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작네요. 그제? 미안하다. 나는 이게 전부라서. 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여기가 제일 편하네요. 정필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강희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 맞을 일도 숨을 일도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정필은 다시 환경미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골목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집에 돌아가면 강희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정필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강희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라면과 계란 후라이였지만 정필에겐 최고의 아침이었습니다. 아빠, 일 끝났어요? 그래. 고생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정필은 강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게 가족이구나. 시간이 더 흐르자 강희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한동안 결석이 많아 걱정했지만 선생님들이 배려해줬습니다. 강희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필도 밤늦게까지 일해서 강희의 학비를 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주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어서 오이소. 강희 있습니까? 학원 갔습니다. 곧 올 기다해. 장주호는 자리에 앉았어요. 정필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님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기다. 장주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러이소. 누나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필은 놀라서 장주호를 바라봤어요. 제가 화가 나서 당신 욕을 하면 누나는 오히려 저를 말렸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고, 젊어서 몰랐을 거라고요. 장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요. 그래서 강희한테도 아버지 욕을 안 했어요. 그냥 먼 곳에 계신다고만 했죠. 정필은 눈물이 났어요. 순옥이 그랬다니. 자신을 버린 사람인데도요. 형사님, 나는 순옥이한테 정말 못됐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제. 알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강희를 지켜주세요. 그게 누나가 바랐던 거니까요. 정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습니다.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문이 열리고 강희가 들어왔어요. 장주호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외삼촌. 강희야, 학원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가 성적 많이 올랐대요. 장주호는 웃으며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필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강희에겐 가족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인 자신과 외삼촌인 장주호가요. 그날 밤 강희가 잠든 후 정필은 혼자 골목으로 나왔어요. 붉은 가로등이 여전히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는 않았어요. 정필은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기 시작했어요. 매일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필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희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요. 강희야, 왜 안 자고 나왔노? 아빠 도와주려고요. 강희는 웃으며 빗자루를 들었어요. 정필은 말리려 했지만 강희는 이미 쓸기 시작했습니다. 정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저 빗자루 소리만 골목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붉은 가로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동쪽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골목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정필은 빗자루를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괜찮다고. 늦었지만 아버지가 됐다고. 강희를 지킬 수 있다고요. 강희가 정필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뭐 봐요? 하늘이다. 참 말째? 그러네요. 강희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붉은 골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비극과 죄책감이 스쳐간 자리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필과 강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장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괜찮을 거예요. 누나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으며요. 정필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강희도 따라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골목을 쓸었어요. 새벽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